그런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역사학계 거장들이 충격을 받았고 일본 학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한국사에도 가끔 전화가 와.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 영토라고 또 일본 출신자가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래요. 한국분이. 그럼 그때 뭐? 다들 미쳐가는 가운데 한 한국인 천재가 일본의 300년 역사 왜곡을 단 10분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마저 모두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 1초만 구독 눌러주시고 모두 만수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마이클 스턴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왔지만 제가 목격한 사건은 학문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2019년 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역사국제 심포지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학술 대회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그 해는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다카하시 교수가 기조 연설을 맡았고 그의 발표는 독도 논쟁의 역사적 고찰이었습니다. 발표장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17세기 일본 고문서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문서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권리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할 사실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청중석에서 한 동양인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수수한 차림의 그는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장을 관장하던 제가 마이크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용훈입니다. 그는 완벽한 일본어로 질문을 이어갔고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1696년 마쓰시마 도해금지령 문서의 세 번째 단락에 조선 영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또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태정관 지령은 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인용한 문서에 숨겨진 부분을 김용훈이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문서의 원본 일본어 표현까지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번역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김용훈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여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카하시 교수가 언급한 문서들의 원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가 나타났고 김용훈이 지적한 대로 그곳에는 분명히 조선 영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용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문서입니다. 그는 또 다른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고 거기에는 분명히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1905년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 러일 전쟁 중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김용훈은 계속해서 다카하시 교수가 언급하지 않은 역사적 문서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모든 문서는 일본 측 자료였고
그것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김용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라운 지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서들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김용훈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역사적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공문서 전체를 읽어봤더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를요? 그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게 제가 김용훈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가 단지 잘 준비된 연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두뇌가 IQ 276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일본의 역사 왜곡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릴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저는 김용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그가 보여준 지식의 깊이와 정확성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심포지엄 다음 날 하버드 스퀘어의 작은 카페에서 김용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더욱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자료들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문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김용훈은 머그잔을 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의 궁전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그는 자신의 기억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가상의 도서관을 머릿속에 구축해 그곳에 모든 정보를 정리해둔다는 것입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 문서는 3층 동쪽 구역, 조선왕조실록은 2층 서쪽 구역식으로 말이죠. 흥미롭군요. 그런 기억력이라면 역사 연구에 큰 강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억 기술이 아닙니다. 제 뇌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가 말한 다른 방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제가 우연히 메모장에 적어둔 일본 고문서 번호를 그가 흘깃 보았습니다. 제2845-371 문서는 흥미로운 선택이네요. 러일 전쟁 당시 독도 점령에 관한 일본 해군 내부 지침이죠. 총 37페이지인데 특히 23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 중요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는 제가 지난 3개월간 찾아 헤매던 것이었고 단지 문서 번호만 메모해둔 상태였습니다. 김용훈은 그 번호만 보고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난해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러일 전쟁 관련 문서를 모두 검토했거든요. 약 8,000건 정도 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8,000건의 문서를 읽고 모든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김용훈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5살 때 고등학교 수학을 독학했고 10살 때 이미 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항상 역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나요? 네, 특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고문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역사가 그의 학문적 열정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체계적으로 왜곡해온 부분들을요. 호기심이 더욱 커진 저는 그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요. 그는 흔쾌히 수락했고 3주 후 그 역사적인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버드 역사학과 대강당은
학생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용훈의 강연 주제는 일본 제국주의와 역사 왜곡의 체계적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노트나 슬라이드도 없이 그는 2시간 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들을 완벽하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모든 주장이 일본 측 자료에 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도쿄대학교 도서관, 심지어 일본 방위성 자료까지 정확한 문서 번호와 페이지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의 머릿속에 모든 원문이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의 절정은 독도 문제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를 소개하겠습니다. 1902년 일본 외무성의 비밀 회의록입니다. 그는 화면에 희미한 일본어 문서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읽었습니다. 조선의 선마스 시마독도는 러일전쟁 발발 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영토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대외적으로는 무주지 선점으로 발표할 것.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문서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실 특별보관소에서 찾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서는 공식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다른 자료를 찾던 중 발견했죠. 강연이 끝난 후 하버드 역사학과 학과장인 제임스 밀러 교수가 김용훈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동안 역사학을 연구해왔지만 오늘 같은 강연은 처음입니다. 당신의 기억력과 분석력은 놀랍습니다. 그때 김용훈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질문에 답하며 그는 자신이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IQ 276으로 측정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IQ 수치였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IQ 276의 한국인, 일본 역사 왜곡의 진실을 파헤치다라는 헤드라인이 하버드 대학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곧 CNN, BBC 등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학과의 5명의 교수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김용훈이 발견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의 연구 결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이 김용훈의 연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일본의 역사 인식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이 모든 연구를 혼자서 해왔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지원이나 연구팀 없이 오직 자신의 두뇌만을 무기로 삼아 진실을 파헤친 것입니다. 김용훈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한번 밝혀지면 다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IQ 276의 한국인, 그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아 나갈지 저는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강연 이후 김용훈의 연구는 학술계를 넘어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의 연구를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했지만 도쿄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그의 발견을 인정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폭발은 김용훈이 도쿄대학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도쿄대학 야스다 강당, 2020년 10월의 어느 날입니다. 강당은 일본 전국에서 모인 역사학자와 학생,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초청 강연의 제목은 메이지 시대 외교 문서에 나타난 한일 관계의 재고찰이었습니다. 김용훈이 강단에 오르자 묘한 긴장감이 강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고
완벽한 일본어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메이지 시대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처음 30분 동안 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일본어 실력과 일본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강연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는 화면에 한 문서를 띄웠습니다. 1894년 일본 외무성의 비밀 전략 문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권을 점진적으로 침탈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단,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보호와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어야 함. 또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재정립하는 학술 연구를 지원할 것. 김용우는 이 문서의 출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의 특별 보관 문서입니다. 문서 번호는 M1894-557이며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강당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인용한 문서는 일본이 한국 침략을 체계적으로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까지 의도적으로 추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어서 보여준 일련의 문서들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왜곡했는지 보여주는 내부 지침서들이었습니다. 모두 일본 측 자료였고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서명이 있는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실행한 역사 개조 프로젝트의 증거입니다. 특히 고대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선의 문화적 성취를 축소하거나 일본의 영향으로 돌리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서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김용우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특별관리 문서로 분류되어 일반 연구자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도쿄대학의 하시모토 교수의 도움으로 특별 열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하시모토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70대의 노학자였습니다. 네, 김 교수의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40년간 이 자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공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격렬하게 항의했고 다른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학문적 지형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연이 혼란 속에 중단되고 도쿄대학 측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사학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들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역사 연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김용훈과 저는 도쿄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 깊은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문서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연구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복수나 갈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로잡는 것은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진정으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의 모든 신문은 김용훈의 강연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숨겨진 역사의 진실. 메이지 정부의 비밀 문서 공개라는 헤드라인으로 상세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관방장관은 검증되지 않은 문서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김용훈의 발견을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격화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는 자국의 역사 교육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의 폭풍 같은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김용훈의 발견은 한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그를 환영하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김용훈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한국 학계와 공유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한국의 역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국사 연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 달 후, 일본 학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쿄대학을 포함한 10개 주요 대학의 역사학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용훈 교수가 발견한 문서들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그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학계는 과거의 역사 인식을 재평가하고 특히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IQ 276의 한국인 김용훈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지진 같은 충격 이후 김용훈의 연구는 세계 학계의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발견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 왜곡과 국가 정체성 동아시아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별했던 점은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하버드 총장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역사학, 정치학, 인류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국인 역사학자의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학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열리기 하루 전, 저는 김용훈과 하버드 캠퍼스의 찰스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 무거웠을 것입니다. 내일 세계 최고의 석학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는군요. 긴장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용훈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제 연구가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진실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제 증조 할아버지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하버드 샌더스 극장은 인류 최고의 지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카즈오 이시구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무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역사학자들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하버드 총장의 간략한 소개 후 김용훈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노트나 슬라이드 없이 완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왜곡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2시간 동안 김용훈은 일본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펼쳤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수백 개의 문서들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역사 재구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고대사를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기 위해 고고학적 증거를 조작하고 문헌을 왜곡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심각한 측면은 그것이 식민,
지배를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뿌리를 부정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화적 제노사이드의 한 형태였습니다. 김용훈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무대 위 노벨상 수상자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카즈오 이시구로는 일본계 영국인으로서 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질문은 이시구로에게서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일본계 영국인으로서 저는 이러한 역사적 왜곡이 전후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시구로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일본 국민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이러한 역사 왜곡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세대는 왜곡된 역사를 교육받아 왔고 그것이 일본 사회의 역사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모든 당사자가 진실을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시구로는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특히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요. 네, 명백히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는 영토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이익,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용훈이 모든 질문에 즉석에서 어떤 참고 자료도 없이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기억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김용훈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서구 학계에서 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역사학계의 거장인 고이치 아베 교수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50년간 일본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저는 김용훈 교수의 연구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서들은 모두 진본이며 그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우리 일본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많은 진실을 외면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일본 사회에 폭발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도쿄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역사학과 학생들은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언론에서는 역사 교육의 개혁을 촉구하는 사설이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 미국 의회는 김용훈을 초청해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미일 동맹의 근간이 되는 역사인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포지엄 한 달 후 하버드 캠퍼스에서 김용훈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눈빛에서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세계는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연구자가 밝혀낸 진실이 국제관계와 역사,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순간을 목격한 것은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버드 심포지엄의 파장은 학계를 넘어 국제 외교 무대로 확산되었습니다. 김용훈의 연구 결과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BBC 등 주요 국제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역사 왜곡 문제는 더 이상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문제가 아닌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2021년 3월 유엔은 역사적 진실과 국제 평화라는 주제로 특별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비국가 행위자인 김용훈이 특별 연사로 초청된 것입니다. 이는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만큼 그의 연구가 가진 국제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한 날 김용훈과 저는
유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김 교수님. 이건 오로지 당신의 학문적 성취입니다. 저는 그저 증인일 뿐이죠. 유엔 총회장은 193개 회원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과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항상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전과 다르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간략한 소개 후 김용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그는 차분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가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수나 비난이 아닌 화해를 위한 진실입니다. 그는 80분 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관한 포괄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법은 학술적이면서도 화해지향적이었습니다. 그는 왜곡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이 현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위험입니다. 왜곡된 역사는 국가 간 불신을 심화시키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토대를 약화시킵니다.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세계 각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의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보여주면서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한국사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단순히 일본 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교육 시스템에 깊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국제적 역사 조작의 사례입니다. 놀라운 순간은 그가 연설을 마무리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직접 일본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일본 국민이나 심지어 일본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산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정해야 할 실수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단의 일부 인사들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연설 후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역사적 진실과 교육에 관한 국제위원회 설립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첫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의 국제적 재검토였고 김용훈이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투표 직후 일어났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는 김용훈 교수의 연구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역사적 진실의 일부입니다. 일본은 역사 교육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닦았고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며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설 후 김용훈은 수십 개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일본 대표단과 따뜻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진정한 학문의 힘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 본부를 나서는 길, 김용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학계와 협력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럽과 미국의 대학 교과서부터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유엔 총회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교과서에 서술된 동아시아 역사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은 동아시아 역사 강의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한 달 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모든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고 특히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서술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후 일본 교육사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김용훈의 연구는 이제 학술 영역을 넘어 국제관계와 역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확한 분석과 압도적인 증거, 그리고 화해를 향한 태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호텔 라운지에서 우리는 그날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김용훈은 샴페인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실은 승리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승리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한국인 역사학자의 비범한 두뇌와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의 성공 이후 김용훈의 연구는 더욱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 한일 양국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전환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이므로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끊임없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구해왔죠. 그런데 김용훈의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제재판을 통해 독도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김용훈은 한국 측 핵심 증인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메이지 시대 문서들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8월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의 웅장한 건물 앞에서 김용훈과 만났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토 분쟁 재판이 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와 역사 왜곡의 유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대법정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교관, 법률가, 역사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15명의 재판관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각각 3일간의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측은 주로 1905년 독도 편입 조치의 합법성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훈의 발견으로 인해 그들의 핵심 논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변론 넷째 날, 김용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대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용훈 교수님, 귀하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 문서들의 진위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3가지 결정적 문서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당시 일본명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1894년 외무성 내부 문서. 이 문서에는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그 부속도 서독도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1905년 독도 편입 직전에 작성된 일본 내각의 비밀 회의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러일 전쟁의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조선 영토의 일부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이는 국제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무주지 선점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훈은 이 세 문서의 원본 이미지와 함께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의 정확한 위치, 문서 번호, 작성자, 수신자 등 모든 세부 정보를 완벽하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이 모든 정보를 어떤 메모도 없이 오직 기억에 의존해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측 변호인단은 그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문서의 진위부터 번역의 정확성, 맥락의 해석까지 모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교수님, 귀하가 언급한 1905년 문서의 조선 영토라는 표현은 문맥상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용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인님, 그 문서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의 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는 조선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으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는 국제법상 타국 영토의 강제 편입은 불법이므로라는 문구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외적으로는 무주지로 발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표현을 연결하면 일본 정부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무주지로 위장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완벽한 답변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일본 측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질문을 포기했고 재판장은 그날의 심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9일간의 추가 심리가 진행되었고 김용훈은 계속해서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즉석에서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때로는 일본 측 증인들이 인용한 문서의 오류까지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세계 언론은 일제히 김용훈의 완벽한 증언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한국의 천재 학자, 국제법정에서 역사를 다시 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판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소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한다. 특히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당시 국제법상 유효한 영토 취득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더 놀라운 것은 판결문의 부가 의견이었습니다. 본 재판소는 김용훈 교수가 발견한 일본 정부 문서들이 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음을 명시한다. 그의 학문적 성취는 국제법과 역사 연구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분쟁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70년 넘게 지속된 독도 분쟁의 공식적인 종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용훈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헤이그에서의 마지막 날, 평화궁 정원에서 김용훈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독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은 훨씬 더 광범위하니까요. 다음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업적을 넘어 한 민족의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계 법정에서의 승리는 역사의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독도 판결 이후 김용훈은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그의 기억력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그의 놀라운 두뇌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2022년 5월 TED 글로벌 컨퍼런스는 김용훈을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기억의 힘 역사를 바꾸는 두뇌 기술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온라인에서 일주일 만에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억법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열린 TED 컨퍼런스에 김용훈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강연 전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공개하시나요? 정말 그 비밀을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용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공유할 때입니다. 제 기억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다음 날 붉은 원형 카펫 위에 선 김용우는 1,500명의 청중 앞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는 기억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 MRI 스캔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분석한 그의 뇌는 구조적으로는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활용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는 기억의 궁전 기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그의 기억 공간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몇백 개의 방, 수천 개의 책장, 그리고 세밀하게 분류된 정보들이 3D 그래픽으로 청중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기억의 궁전에는 총 1,024개의 방이 있습니다. 각 방은 특정 주제를 담고 있고 각 책장은 하위 카테고리를, 각 책은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일본 메이지 시대 문서들을 기억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기억의 궁전 내 일본 역사관 5층에 위치한 메이지 정부 비밀문서 섹션에는 수백 개의 문서가 날짜별, 주제별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연상법입니다. 각 정보를 기억할 때 저는 그것을 강렬한,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와 연결합니다. 1905년 독도 편입비밀 회의록을 기억할 때 그는 그 문서를 바다 위에서 일본 국기가 불타는 이미지와 연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강렬한 이미지는 뇌가 정보를 오래 기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기억력을 시연했을 때는 경이로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객석의 자원자 10명에게 각각 100자리 숫자를 5분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모두 정확히 암기해 역순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영재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학습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Q가 높다는 것은 종종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저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글로벌 기억법 이니셔티브라는 비영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의 기억 기술을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와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한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3세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친구들이랑 달라요. 학교에서 괴짜라고 불려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용우는 그 소년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공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TED 강연 이후 김용훈의 기억법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었고 그의 방법을 적용한 교육 앱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의 방법이 교육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육부는 창의적 기억력 개발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고 이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김용우는 자신의 방법을 활용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한 이 프로그램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혁신적 치매 대응책으로 인정했습니다. TED 강연 한 달 후 워싱턴 D.C.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고 눈빛에는 새로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교육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역사 연구를 통해 과거의 진실을 밝혔다면 이제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의 기억법을 배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학교에서부터 인도의 빈민가, 그리고 미국의 내도시까지 그의 방법은 교육 격차를 줄이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IQ가 높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저는 제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저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요. 그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천재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였습니다. 김용훈은 자신의 특별한 두뇌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았고 이제는 그 두뇌의 비밀을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김용훈의 교육 혁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동안 한일 관계에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 판결 이후 일본에서는 역사 인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과거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2022년 9월 도쿄대학교는 김용훈에게 놀라운 제안을 보냈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이 한국인 역사학자를 역사화해 센터의 공동소장으로 초빙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학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용훈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학계와 격렬하게 대립해온 그였기에 이 제안은 큰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9월의 어느 날 서울 남산타워 카페에서 김용훈과 만났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고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쿄대학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용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 수 있겠더군요. 그는 가방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쿄대학교 총장이 직접 쓴 한글 편지였습니다. 김용훈 교수님, 우리는 과거 일본이 한국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편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는 도쿄대학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 도쿄대학교에서 한일 역사화해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행사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었습니다. 진실은 화해의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김용훈이 UN 연설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양국의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용훈이 연단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김용훈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도쿄대학이 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일 공동 역사 교과서 개발이었습니다.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서술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용훈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일본의 젊은 역사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첫 학기, 김용훈의 강의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 재고찰이라는 제목의 강의에는 매주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복도에서 스트리밍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히 한국 입장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때로는 한국 측의 오류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법은 일본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학생은 강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역사를 배우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용훈의 영향력은 학계를 넘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NHK는 그의 강의를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송했고 그의 책 진실과 화해는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도쿄에서의 활동 6개월 후 김용훈은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역사교육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훈 교수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김용훈의 영향력은 일본 내 한국인 지위 향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특히 제1조선인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2023년 5월 한일 양국은 역사적인 서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역사 왜곡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한국은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선언문 초안 작성에는 김용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서울과 도쿄를 잇는 화해의 다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양국 간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리의 설계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 요소가 조화롭게 통합되었고 다리 중앙에는 양국의 역사를 담은 평화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김용훈은 계속해서 양국을 오가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관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말 저는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김용훈은 특별 연설을 통해 자신의 역사적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역사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 화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한국과 일본의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오랜 시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파리 유네스코는 2024년 평화공헌상 수상자로 김용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상 이유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 국가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의 새 장을 연 공로였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서울과 도쿄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도쿄 시부야. 교차로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축하 행진을 벌인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상 발표 당일 김용훈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중이었습니다. 발표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자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싸워온 모든 역사학자들, 그리고 화해의 길을 선택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것입니다. 유네스코 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저는 김용훈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이 여정에서 당신은 늘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저를 파리에서 열릴 시상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기 전 11월, 김용훈은 세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을 방문하며 역사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도 방문하여 한일 화해 모델을 공유했습니다. 김용훈의 세계 투어는 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의 강연은 팔레스타인 학생들도 참석하여 역사적인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공동 역사 교과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도 식민지 시대 역사 재고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2월 10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평화공헌상 시상식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시상식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원수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나란히 앉아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시상 연설에서 김용훈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용훈 교수는 IQ 276이라는 놀라운 지적 능력을 인류 평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업적을 넘어 실질적인 평화 구축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용훈이 상을 받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상패를 들어보인 후 그의 인생을 바꾼 수상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추구해온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제적인 화해로 이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자랐습니다. 역사 연구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적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권력이라는 것을요. 일본 국민들도 그 권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들도 왜곡된 역사를 배워왔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한쪽의 굴복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의 진실 찾기 과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과거의 분노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전 세계의 갈등 지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수많은 민족적,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평화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인류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만찬에서 저는 김용훈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당신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는 와인 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평화공헌상은 그에게 휴식이 아니라 더 큰 도전을 향한 디딤돌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파리의 차가운 밤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역사화해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일화해 모델을 다른 갈등 지역에 적용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화는 눈과 같습니다. 김용훈이 말했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의 말처럼 김용훈이 심은 평화의 씨앗은 세계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 평화공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상은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3년마다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2024년 수상자로 김용훈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이유는 역사적 진실 규명을 통한 국가 간 화해 촉진과 평화 교육에 대한 혁신적 기여였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서울과 도쿄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도쿄 시내에서 일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유네스코 본부는 세계 각국의 외교관과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용훈이 단상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시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훈 교수는 학문적 탁월함을 평화 구축의 도구로 활용한 탁월한 사례입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역사 규명을 넘어 실질적인 국제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화해는 다른 갈등 지역에도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훈은 상패를 받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인사한 후 영어로 본격적인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 모든 연구자들, 그리고 화해의 길을 선택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여정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개인적인 이야기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안고 자랐고 역사 연구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적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런 왜곡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역사를 배워왔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계의 갈등 지역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수많은 민족적,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평화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인류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이후 김용훈은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역사화해 센터의 설립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2025년 3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센터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 준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준비회의에서 김용훈은 센터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둘째,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한 표준 개발. 셋째, 역사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중재입니다. 준비회의에는 UN, 유네스코, EU 등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발칸 반도 국가들의 대표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글로벌 역사 교육 이니셔티브가 계획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청년 역사화해 대사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선발해 역사화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그들이 자국에서 화해 운동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회의가 끝난 후 김용훈과 저는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우리가 하는 일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역사화해는 세대를 넘어서는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의 평화의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그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과거의 증오와 편견에서 벗어나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2025년 2월, 김용훈은 세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한일 화해 모델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의 그의 활동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구사하며 양측 지도자들과 대화했고 역사 교육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방문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공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025년 3월 13일 김용훈은 뉴욕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세션에 참석 중입니다. 역사적 갈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서 그는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역사화해센터는 다음 주인 3월 20일 제네바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40개국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센터의 출범은 김용훈의 비전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훈의 여정은 독도 문제 연구에서 시작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활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적 능력과 화해를 향한 의지는 여전히 세계 곳곳의 갈등 해소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IQ 276을 기록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김용훈 박사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단순한 천재가 아닌 자신의 두뇌를 조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사용한 애국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김용훈 박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그들 자신의 문서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놀라운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300년간 은폐되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고 결국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인의 두뇌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김용훈 박사 같은 분을 주변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꼭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